저는 올해 69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남편이랑 소를 키우며 살아요. 남편은 73이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가 50마리쯤 돼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소들이 배고파 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축사로 갑니다. 어둠 속에서 랜턴 켜고 들어가죠. 소들이 음매하고 울어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준다. 사료를 한 삽씩 퍼서 구유에 넣어줍니다. 한 마리씩 챙겨줘요. 물도 갈아줘야 해요. 물통이 더러워지거든요. 깨끗한 물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엔 똥을 치워요. 삽으로 퍼서 밖으로 옮기죠. 냄새가 지독합니다. 코를 찌르는 소똥 냄새요. 하지만 익숙해요. 40년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 먹이고 똥 치우고 또 먹이고 치우고 하루 종일 축사에 있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요. 소는 거칠어졌습니다. 삽질하고 사료자루 나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사료자루가 20kg씩 나가거든요. 그걸 매일 수십 개 옮겼죠.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겨울엔 더 심해요. 찬바람에 손등이 터지면 피가 나기도 했죠. 핸드크림을 발라봤어요. 소용없었습니다. 다음날 또 일하면 똑같아지니까요. 얼굴도 그을렸습니다. 축사일은 다 야외에서 하거든요.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여름엔 얼굴이 시커멓게 탔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관리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하기 바빴으니까요. 옷도 늘 작업복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똑같았죠. 좋은 옷 입을 일이 없었어요. 축사에서 일하는데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나요? 소똥 묻고 사료 묻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늘 낡은 작업복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목표가 있었거든요.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거요. 처음엔 소가 5마리였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고 시작한 거였어요. 돈을 모아서 한 마리씩 늘렸죠. 10년, 20년 지나니 40마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50마리고요. 그 돈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냈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갔죠. 그때마다 소를 팔았어요. 아들 대학 4년 동안 소를 10마리 넘게 팔았습니다. 아까웠죠. 새끼 때부터 키운 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울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과장까지 올라갔대요. 우리는 자랑스러웠죠. 며느리도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은행원이래요. 맞벌이 부부죠. 둘 다 벌어서 형편은 괜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구이동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동서울 터미널 근처래요. 손주가 둘 있습니다. 손자 준호가 10살이고 손녀 지아가 8살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에 갔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러요. 가기 전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어요.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버무렸죠. 된장도 챙기고 고추장도 챙겼어요. 고기도 샀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걸로 샀죠. 손주들 먹으라고요. 나물도 볶았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고사리 나물까지요. 큰 보냉백 2개가 꽉 찼습니다. 하나는 제가 들고 하나는 남편이 들었어요. 집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횡성 시내까지 30분쯤 걸렸어요. 횡성 터미널에 도착하면 고속버스표를 끊었죠. 동서울 터미널까지 가는 거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랑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밥 몇 줄이요.
아침을 못 먹고 왔거든요. 반찬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면 아들 집까지 걸었습니다. 10분 정도 거리래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게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손주들 얼굴 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들 집 아파트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손주들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손녀가 달려 나왔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남편은 손자를 안았고요. 무거워졌네. 우리 준호, 지아. 많이 컸어.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반찬도 많이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들도 반가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왔어?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손주들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손자가 로봇 장난감을 보여줬어요. 손녀는 그림을 보여줬고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으로 차렸어요. 된장찌개도 끓였죠.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김치 맛있어. 손자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맛에 고생하는 거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금씩 변했거든요.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어요. 너무 미묘한 변화였으니까요. 며느리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기는 하는데 눈은 안 웃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 톤이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 들고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바로 거실 창문으로 갔습니다. 활짝 열었어요. 손잡이를 확 돌리더니 창문을 끝까지 밀었죠. 어머님,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더워서 그러나 보다 싶었어요. 한여름이었으니까요. 그래, 더우니까 열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갔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창문으로 갔어요. 또 활짝 열었죠. 답답해서요. 며느리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선선했어요.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거든요. 환기가 필요해서요. 며느리는 또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한 달 뒤 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열었어요. 세 번째였죠. 이번엔 아예 이유도 안 됐습니다. 그냥 열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 때문이구나.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여는 거구나. 소똥 냄새가 제 옷에 배어 있나 봐요.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는 냄새였으니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손주들과의 접촉도 달라졌습니다. 지아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품에 안기려고 했죠. 그때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지아야,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며느리가 지아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안 피곤해. 제가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지아를 데리고 갔어요. 숙제부터 하자. 지아는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다가왔죠.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준호야, 손 씻고 와서 보여드려. 왜 손을 씻어야 하는 거죠?
준호 손은 깨끗했어요. 방금 학교에서 왔을 뿐인데요. 하지만 며느리는 준호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봤어요. 저도 남편을 봤죠.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또 갔을 때였어요. 남편이 준호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사이에 들어섰어요. 아버님, 준호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옮을까 봐요. 감기요? 준호를 봤습니다. 멀쩡했어요.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안 났죠. 감기는 무슨 감기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더럽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다시 방문한 날 저녁이었어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제가 가져온 된장찌개가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고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지아는 된장찌개를 떠먹었고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래, 뭔데?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대답했습니다. 촌스러운 옷 좀 그만 입으시면 안 돼요?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보면 욕하겠어요. 며느리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러냐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피부 관리 좀 하세요. 남편을 쳐다봤죠. 피부 쭈글쭈글해서 시골 노인네 티나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굳어 있었어요.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한 거야? 겨우 입을 열었죠.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계속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촌스러우시면 저희가 창피하다고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우리가요? 민수야 아들을 불렀어요. 네, 엄마 민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죠. 내 와이프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들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이 틀렸나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창피했니?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손 보세요. 얼마나 거친데요? 손주들이 무서워해요. 어머님 피부도 너무 거칠고요. 화장 한 번 안 하시잖아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손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40년을 속 키우며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남편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어머님 아버님 선택이잖아요.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정도면 됐어. 뭐가 됐어요? 며느리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어차피 할 얘기였어요.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지금 확실히 하는 게 나아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자. 저도 따라 일어났죠. 손주들이 우리를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아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죠.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저희 스케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 집에 가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도 떨렸고요. 아파트를 나와 동서울 터미널로 걸었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고속버스를 탔죠. 횡성까지 2시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횡성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 쓸쓸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죠.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보였어요. 촌스러운 옷 좀 그만 입으시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부 쭈글쭈글해서 시골 노인네 티나요 계속 들렸어요. 저희랑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죠. 우리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창피한 존재였나 봅니다. 40년간 일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수 목소리였죠. 왜? 저번에 민지가 말 좀 심하게 했지? 응, 미안해. 얘가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스트레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시부모한테 그래도 되니? 엄마, 화내지 마. 얘도 반성하고 있어. 반성은 무슨 반성? 내 와이프 표정 봤니?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 엄마가 이해해줘. 민지도 힘들어. 민수는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우리는 안 힘들었을 것 같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는 게 안 힘들었겠니?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소 몇 마리 팔았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엄마. 알아요. 엄마, 그럼 내 와이프한테 말해. 우리가 왜 이렇게 늙었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이번 달엔 서울 가지 말까?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 말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을 때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딸 결혼식 와야지. 조카 딸이 결혼을 한대요. 축하한다. 근데 어디서 해? 서울 구이동이야. 동서울 터미널 근처거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이동이라고요? 민수네 집 근처잖아요. 언니, 가깝잖아. 민수네 들렀다 와 동생은 모르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겨우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조카 딸 결혼식인데.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가긴 가야 하는데. 민수네는 남편이 말을 흐렸어요. 결혼식만 다녀오자.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네는 안 들르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손주들은 보고 싶어.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반찬만 들려주고 오자. 얼굴만 보고 오는 거야. 그래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가자. 지아가 좋아하는 잡채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결혼식 당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했죠. 압력솥에 넣고 푹 삶았습니다. 잡채도 볶았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었죠. 손주들 좋아하는 거니까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작은 보냉백 하나에 담았어요. 예전보다는 적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옷을 골랐어요. 촌스럽다고 했지.
머릿속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을 뒤졌어요.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옷이었습니다. 남편도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쓴 모습이었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결혼식장까지 걸었죠. 조카딸이 예쁘게 꾸민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축하해 고모, 고모부 와주셔서 감사해요. 결혼식은 따뜻했어요. 식사도 했고요. 오후 2시쯤 됐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이제 민수네 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동서울 터미널 근처라 걸어갔어요. 보냉백을 들고요. 갈비찜과 잡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면 되니까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 받아줄까? 또 싫은 소리 들으면 어쩌지? 불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민수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기다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죠. 딩동. 또 기다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요. 아이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분명 집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눌렀어요. 딩동.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우리야, 세아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말했죠. 지금은 좀 곤란해요. 뭐라고요? 반찬 가져왔어. 손주들 좋아하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어요. 문 앞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집이 좀 어질러져서요.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손주들만 잠깐 봐도 안 될까? 제가 간청했습니다. 애들 학원 가야 해요. 주말인데 무슨 학원? 속으로 중얼거렸죠. 인터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소똥 냄새 나요. 집안에 배서 빨래에도 안 빠져요. 애들도 싫어해요.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얘야, 그게 무슨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세요. 미리 말씀 안 하시면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딱.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보냉백이 들려 있었죠. 새벽부터 만든 갈비찜과 잡채가요. 무거웠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용히 불렀어요. 그냥 두고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문 앞에 보냉백을 내려놨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닿는 소리요. 그 소리가 가슴을 후볐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층에 도착했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터미널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고속버스표를 끊었죠. 횡성행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횡성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불을 켰어요. 집이 어두웠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만 흘렀죠. 여보 남편이 조용히 불렀어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또 침묵이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소똥 냄새 나요. 애들도 싫어해요.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눈이 떴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죠. 축사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왜 해야 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사로 걸어갔어요. 소들이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였죠. 사료를 줬어요. 물도 갈아줬고요.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사는 거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과 된장찌개요. 둘이 마주 앉았어요.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맛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재산이 얼마인 줄 아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 10마리면 한 마리당 300만 원. 그럼 1억 5천만 원이야. 남편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어요. 축사부지 3,000평, 논밭 2,000평, 집까지 합치면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물었죠. 30억은 넘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억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 30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우릴 뭘로 보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똥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시골 노인네라고.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린 부자야. 하지만 애들은 우릴 거지로 봤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농협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을 불렀어요. 자산 평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가져오셨어요? 네, 남편이 서류를 꺼냈죠.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30분쯤 지났어요.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토지만 25억 나오네요. 25억이요? 놀라서 물었죠. 축사부지가 평당 80만 원이고요. 논밭은 평당 50만 원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소 매각하면 1억 5천 추가고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집이랑 기타 자산 합치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총 32억 정도 됩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를 봤어요. 32억.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농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다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소똥 냄새 난다고 무시하던 애들. 알기나 할까? 32억이라는 걸. 남편도 웃었습니다. 역시 쓴웃음이었죠.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소 다 팔자. 갑자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도 팔고 땅도 팔고 축사도 정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원주의 아파트 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신축으로. 깨끗한 데서 살자. 민수한테는 제가 말을 흐렸어요. 한 푼도 안 줘.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시한 애들한테 왜 줘?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손주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주들 볼 수나 있어? 남편이 반문했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애들이 우릴 뭘로 봤어? 거지로 봤잖아. 더러운 시골 노인네로 봤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위에서 살자 남편이 말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축산업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 10마리 전부 팔고 싶습니다. 업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요? 사업 그만하세요? 네, 이제 그만하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가겠습니다. 업자가 말했죠. 전화를 끊었어요.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토지 매각 상담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어느 땅이요? 축사부지 3,000평이랑 논밭 2,000평와 큰 땅이네요. 중개인이 감탄했습니다. 개발 예정지라 금방 팔릴 겁니다.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40년 역사가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새 시작이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새 시작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가져갈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축사가 보였어요. 40년을 일한 곳. 이제 곧 떠나게 될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축산업자가 왔습니다. 트럭 2대를 끌고 왔어요. 큰 트럭이었죠. 소들을 하나씩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음매. 소들이 울었어요. 새끼 때부터 키운 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트럭에 실렸죠. 남편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도 지켜봤고요. 50마리 전부 실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축사가 텅 비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빈 축사였어요. 조용했죠? 소 울음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입금해드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 들어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여보 남편을 불렀어요. 들어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어. 응, 됐어. 토지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2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개발업자였습니다. 이 일대 전부 개발 예정입니다. 업자가 말했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축사부지 3,000평, 24억이었습니다. 논밭 2,000평은 별도였어요. 한 달 뒤 논밭도 팔렸습니다. 10억이에요. 계약금이 먼저 들어왔어요. 일주일 뒤 잔금이 들어왔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5억 5천만 원. 소매각 1억 5천과 합치면 27억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평생 모은 거야. 남편이 대답했죠. 믿기지 않았어요.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27억. 횡성집도 매물로 내놓았어요.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5억이었어요. 모든 걸 합치니 32억이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3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원주 신축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요. 분양 사무소였어요. 깔끔했죠.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35평형 보여드릴게요. 모델하우스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거실이 환했어요. 창문으로 강이 보였죠. 산도 보였고요. 여기 좋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5억입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남편이 즉시 대답했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5억을 바로 지급했습니다. 통장에서 이체했죠. 직원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출 없이 하시는구나.
네,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달 뒤 입주 가능합니다. 직원이 열쇠를 건넸어요. 아파트 사진을 받았습니다. 깨끗했어요. 새 아파트였죠.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모든 계약이 끝났습니다. 통장에는 27억 5천이 남아 있었어요. 아파트 7억을 빼고요. 이제 민수한테 알려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나야 엄마. 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다 팔았다 제가 말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았어. 갑자기 왜요? 냄새나는 시골 노인네는 원주 가서 깨끗하게 살 거야.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너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나중에 기대하지 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죠. 엄마, 뭔 소리예요? 읽고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 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요. 강남 백화점이었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백화점은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반짝반짝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류 매장으로 갔어요. 패딩 코너였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따뜻한 거요. 제가 대답했어요. 직원이 패딩 하나를 권했습니다. 이게 올해 신상품입니다. 두툼해 보였어요. 가격표를 봤죠? 70만 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금액입니다. 이거 2개 주세요. 남편 것까지요. 직원이 눈이 커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총 14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결제했죠. 화장품 코너로 갔습니다. 마스크팩을 골랐어요. 한 박스 주세요. 피부 관리 좀 하라고 했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이제 관리 좀 하자. 마스크팩을 샀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기분 좋네요. 그래, 남편도 웃었죠. 새 패딩이 보였습니다. 140만 원짜리요. 이제 우리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요. 횡성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원주 아파트 입주까지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죠. 40년 살았던 집이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빈 방을 둘러봤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네. 응. 새 시작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텅 빈 축사가 보였습니다. 소가 없는 축사. 이제 다른 사람 땅이 될 곳이었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수한테서요.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왔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쌓였어요.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다 지웠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이제 상관없었거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요.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원주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죠. 40년 살았던 집이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사차에 실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탔습니다. 원주로 향했죠. 1시간쯤 걸렸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새 건물이었어요. 반짝반짝했죠.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까지 올라갔죠.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었죠.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이 환했어요. 창문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반짝였죠. 산도 보였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 위에서 살자, 남편이 말했어요. 응, 우리 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새 가구도 주문해뒀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 다 새 거였어요. 평생 낡은 것만 쓰다가 처음이었죠. 배송 기사들이 가구를 들여놨습니다. 거실이 채워졌어요. 예뻤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 산 옷을 입어봤습니다. 70만 원짜리 패딩이요. 따뜻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죠. 이제 촌스럽지 않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멋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쌓였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읽고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었어요. 다시 찾아뵐게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죠.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민수였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준호와 지아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인터폰 버튼을 눌렀죠.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그냥 가,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연락하세요. 제가 천천히 말했죠. 미리 말씀 안 하시면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똑같이 돌려줬어요. 인터폰을 껐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래에서 민수네 가족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와 지아도 따라갔죠. 작아져 갔어요. 남편이 옆에 섰습니다. 이제 알았겠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부모도 자식에게 줄 게 없다는 거요. 소똥 냄새 난다고 무시했죠? 그 소 팔아서 우리 잘 살겠습니다. 남편이랑 둘이서요. 새 옷 입고 피부 관리하고 맛있는 것 먹으며 살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여보, 행복해요. 나도.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